오늘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가계부채 증가식 이게 산업은 이제 그러니까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제 제자리를 잡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향은 적어도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방향은 그러니까 제대로 잡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그 가장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경기 부양책이 이건 자살행위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경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단추가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 현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경제 취약계층들, 가계부터 해서 중소기업까지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서민금융 담당 금융기관들은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기업들은 지금 뭐냐면 성장보다는 생존에 그러니까는 생존에 급급하고 있어요. 예? 자금 중개 시장은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고요. 은행도 대출을 회피하고 있고요. 고용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나쁩니다. 경제 심리는 최전기간 악화 중이고요. 경제 생태계가 자발적으로 붕괴돼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새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잘못 낀 첫 단추 함정에서 빠지지 않으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를 좀 봅시다. 첫 번째 시험 때는 우리 항상 그랬듯이요. 부동산 카르텔의 흔들기가 들어올 겁니다. 부동산 카르텔은 누굽니까? 대표 선수들만 소개한다면 재벌 건설회사 끼고 있는 재벌 건설자본들, 재벌자본, 금융자본, 예? 이 양대 자본이죠. 대한민국의 양대 자본, 시장을 지배하는, 그다음에 언론, 모피아, 이게 이제 부동산 카르텔의 핵심 부대들이잖아요. 핵심 세력들이잖아요. 이들의 흔들기가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지금 워낙 지금 사실 침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년 전보다도 이 GDP가 후퇴한 상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거예요. 내리는데 내린다고 해서 경기가 부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의 경기 부양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볼게요. 자,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작년도 성장률에서 내수 기여도가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10개 국가 중에서 꼴찌 0.1%만 했다.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한국은행에서요. 충격적인 자료죠. 0.1%만 성장에 기여했다. 내수가 그만 죽었다는 거죠. 내수라고 한다면은 수출 대부분을 뺀 나머지 전부 답니다. 여기 정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수에는요. 소비뿐만 아니라 투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내수죠. 0.1%만 기여했다 이거예요. 내수가. 작년도 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교해 보니까는 꼴찌.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도 독일보다 더 나죠. 예? 자, 그러면 내수한 데 속에서 내수를 좀 세부적으로 좀 봐보자 이거예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가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이게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별나게 보이는 게 있죠.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0.5%포인트 성장률을 0.5%나 끌어내린 거예요. 건설투자가요.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성장률을 올리려면은 어디에다 타겟을 맞추겠어요? 건설투자를 끌어올리다가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군불 때는 관료들, 언론들, 예?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들에서 앞에서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사이비 전문가들이 이걸 군불을 뗄 겁니다. 건설투자가 이렇게 지금 그래가지고 성장률이 지금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 게 마이너스 치고 있는 이유가 건설투자 이 수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다음 먼저 다 보여드릴게요. 1분기 이건 아까 앞에 거는 작년 거고요. 올해 1분기를 봐보자 이거예요. 올해 1분기도 보게 되면은 GDP가 마이너스 0.25%입니다. 원래는 0.246인가 그렇게 되는데 반올림해서 두 자릿수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발표는 마이너스 0.2%로 발표됐죠. 예, 0.246으로 되니까는. 예? 근데 여기서도 가장 크게 하락한 게 건설 투자입니다. 마이너스 3.15%. 자, 1분기도 여전히 건설 투자가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1등 주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시죠. 그럼 뭡니까?
살려야 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1분기의 성장 내용을 성장 기여 들어봐 봅시다. 내수가 1분기에는 마이너스 0.6%포인트였었어요. 작년에는 0. 플러스 0.2죠. 플러스였잖아요. 근데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0.6이었었어요. 네? 마이너스 0.6. 근데 건설 투자가 여전히 마이너스 0.4를.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잖아요. 확인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들도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이제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확실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길게 좀 봐봅시다. 지난 30년 동안을요. 길게 보게 되면은 딱 봐봤어요. 어떻습니까?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수출이 좀 잘 나가고 그럴 때 앞에서 제가 2011년부터 제가 이렇게 분기점을 나눴잖아요. 성장률이 5.7, 연평균 성장률이 5.7%였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골고루 가계 소비가 한 2.6, 건설 투자도 한 0.5, 설비 투자 한 0.8 이게 골고루 역할을 했어요. 했다고요. 그런데 2011년부터 최근까지는 가계 소비가 1%가 무너졌고 건설 투자는 0.2% 정도 내려왔고 2% 밑으로 내려왔고 설비 투자도 0.3% 쭉 내려왔죠.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특히 윤석열 정권 때 2023년과 24년에 보게 되면은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올해 1분기에는 더 커졌습니다. 마이너스 하락폭이요. 건설 투자가. 그러니까 지금 건설이 지금 굉장히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떤 겁니까요? 가계 소비가 지금 그러니까는 저는 이 뿌리라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자영업 중소기업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상가라든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이런데 이제 소위 상업용 소위 말해서 부동산의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건설 투자 감소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방 부동산 침체, 지식산업센터, 뭐 생활형 숙소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결과로 제조업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확산돼 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안 좋아지니까 가계 소비 지출도 감소가 되고 있고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보여드릴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이 흐름이 GDP 대비로 해가지고요. 비율로 쭉 떨어져 왔어요. 60%가 넘던 게 지금 45%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쭉 떨어져 왔어요. 예? 가계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가계의 소득이잖아요. 가처분 소득이요.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지난 30년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내용이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방향은 맞아. 문제는 그걸 어떻게 달성할 거냐가 문제인 것이지. 자, 여기 봐보세요. 가계 소비, 여기 이제 녹색, 그린 색깔이 뭐냐면 성장률입니다. 91년부터 2000년까지는 6.9%. 2001년부터 10년까지는 2000년대 10년 첫 10년은 4.8%. 그다음에 2011년부터 최근까지는 1.6%로 뚝 떨어졌어요. 네? 2000년대 앞에 10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그렇죠? 정확하게요. 근데 가계 소비 지출이 가계 소비가 기여도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난 2011년도부터 보게 되면 0.9%뿐이 성장률에 있어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가계 소비가 3.3에서 1.9에서 0.5로 쭉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가계 소비가 수출도 약화됐지만은 근데 수출은 2000년대 첫 10년 동안은 수출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성장률이 뚝 떨어진 이유가 뭐냐? 가계 소비가 쭉 미끄러지면서 이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게 앞에서 보여줬던 것이고요. 수출이 이렇게 2011년 이후에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할 지표는 이겁니다. 가계 소비 지출을 우리가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총액으로 보면은 실상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걸 가구당, 세대당으로 보게 되면요. 세대당으로 보면 재밌는 게 확인되어집니다. 올해 1분기에
연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가계액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계 소비가액이 4,328만 원입니다.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 적은 사람 다 합쳐서 한 가계가 소비액이 4,328만 원이라 이거예요. 연선으로 환산한 겁니다. 올해 1분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쭉 봐보세요. 언제 하고 가냐. 저기 2017년이 그린 색깔로 제가 막대기를 구분해놨죠. 4,340만 원이었었어요. 그때보다 더 낮은 거야. 12만 원이 더 낮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가계 소비가 규모가. 외환위기 당시에는 3년 만에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카드 사태 있었잖아요. 카드 사태. 예? 카드 사태요. LG 카드 그러니까 파산하고 그래가지고 신한카드에서 인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랬잖아요. 삼성카드도 파산 직전에 가니까 삼성전자 돈 투입해가지고 막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5년 후에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7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잃어버린 10년, 2017년에서 지금 2025년이니까는 거의 지금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가계 소비가. 근데 가계 소비가 그 이전 기간도 한 2006년, 2007년도부터 4천만 원이 넘어서기 시작했는데 거의 그러니까 증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정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세대당 연 가계 소비를 보게 되면요. 이걸 최근 것만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올해 1분기가 4,328만 원 연 소비로요. 근데 2016년도에 4,288만 원. 그 다음에 2017년도에 4,340만 원이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2017년보다 지금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성장이 중단된 거예요.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가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낮은 게 수치상으로 확인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소득이 2016년도에 2,371만 원을 찍고 나서 쫙 가파르게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권 때 이 등을 돌린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이겁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물론 약간씩 떨어지겠지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1인당 실질소득이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원인은 뭐냐 보면 세대당 그러니까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보게 되면요. 딱 보여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도보다도 낮잖아요. 낮잖아. 그럼 가처분 소득이 왜 이렇게 후퇴했느냐를 보게 되면요. 세 가지 요인입니다. 세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뭐냐? 제가 오늘 주목하는 가계부채. 그 다음에 21년도 말부터 진행된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이런 것들이었었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 자. 제가 국세청 소득자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소득이 가계들의 소득이 얼마나 취약한가는 아니 개인의 소득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3%로 내려가는 한 상위 3% 밑으로 내려가는 수준부터 1,000만 원 밑으로 또 떨어진다. 이게 4대 보험을 공개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들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임금 노동자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이제 일감 있으면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 건설 현장에 이런 노동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사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 빼고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임금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매월 이 조사를 합니다. 예? 2천만 명 이상의 이게 실제 월 수입인데. 21년도에 월 수입이 360만 원이었었어요. 360만 원 쭉 올라가잖아요. 2016년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조금씩이요. 근데 2021년 이후부터 윤석열 정권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해가지고 357만 원으로 작년에 끝났는데 3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올라도 시원찮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입니다. 올해는 3월 달까지 집계가 안 됐어요. 1, 2월 달 거를 평균을 내보게 되면은 3년 전 22년 1월, 2월이면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 저거잖아요. 401만 원이었는데 올해 1, 2월은 392만 원으로 거의 10만 원 차이로 벌어졌어요.
앞에서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한 3만 원 벌었던 것이 그냥 한 10만 원까지 다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더 확대됐어요. 더 확대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소비자들이 가게들이 쓸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수치상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게으른 전문가들은 이걸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가장 핵심적인 통계는 좀 복잡하지만 이게 저기 저 2010년부터 이렇게 쭉 저기 간 거기 때문에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요. 이걸 제가 이제 왜 2016년도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떨어진 거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뭐 고금리도 왔고 물가도 거의 높아지고 뭐 이래가지고요. 근데 그 전에 2016년 수준으로 왜 돌아갔는가? 예? 가계 소비가 또 보게 되면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파란색 막대기가 뭐냐면요. 파란색 막대기. 좀 이게 뭐 여러 그림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수치도 막 섞여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파란색 막대기는 뭐냐면요. 기둥. 막대기는 뭐냐면 DSR이라고, 우리가 DSR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죠. 가게들이 그러니까 대출받을 수 있는 이 기준을 할 때 우리가 DSR 몇 퍼센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부채 상환 비율이죠. 원리금 부채 상환 비율.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가지고, 소득 대비해가지고 자기가 원금과 이자를 이게 갚아나갈 때, 대출에 대해서 갚아나갈 때 그걸 차지하는 비중이요. 비중인데, 이게 재밌는 게요. 2016년 3분기, 그러니까 9월달까지는 이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1분기 때 11.2% 하다가 2016년도 중반기에는 10%까지 밑으로 떨어져요. 9.8%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부채 상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박근혜 정권에서 공약을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이명박 때부터 유행했던 것이, 747, 무슨 일 해가지고 성장률을 그러니까는 연평균 4%씩 해가지고 고용률은 70% 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 몇만 달러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권 1분기 때, 1년 첫 해인 2013년에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옵니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2014년도에 선수를 교체하죠. KDI 원장에서 현호석이 초대 인재니까 경제부총리를 했었는데 교체하고 누굴 투입합니까? 최경환을 투입하죠. 최경환을 투입해가지고 최경환이 2014년 7월달부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요? 빚내서 집 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이걸 펼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3대 규제를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겨울인데 지금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겨울인데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불을 떼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저거 하고 있다 이거죠. 부동산 규제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빚내라 집사라로 우리한테 남아 있는 이걸 쫙 펼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렌지 색깔은 뭐냐면요,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GDP 대비로. 가처분 소득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은 더 커지죠. GDP 대비로 비유한 이유는요, 이게 미국이 거의 100% 육박했을 때 금융위기가 빵 터졌었잖아요. 거의 100% 돼가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2010년도만 해도 한 70%였었는데, 그래 이게 이제 80%까지 쫙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 가계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부채 상환 부담은, 대출 상환 부담은 떨어져요, 오히려요. 11.2%에서 9.8% 쭉 떨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요? 이때 이자율이 쫙 내려가잖아요. 이자율이 쫙 내려갔잖아요. 예?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는 연준에서 금리 쫙 내렸을 때 그 분위기 타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1.25%가 쫙 내리잖아요. 그 1.25%에서 올리기 시작한 것이 2017년 제 기억으로 11월인가 이렇게 연말부터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상 전부터 그러니까는 부채 상환 비율인 DSR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부채 상환 비율은 금리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가계부채의 규모도 영향을 미칠 게 아닙니까? 똑같은 금리라도 갚아야 될 대출금이 많으면은 그 부채 상환 규모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9.8%를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이제 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 이게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요. 2021년 9월 때까지 3분기 때까지 한 12%까지 쭉 올라가져요. 왜 그렇겠습니까요?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갔잖아 이때도요. 98.7%까지 99%까지 거의 육박해가면서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예? 가계부채가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앞에하고 후반부하고 차이가 뭐냐면 앞에 부분은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했지만은 빠르게 증가했는데 그래도 한 18%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였었어. 근데 뒤에 기간은 앞에 기간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죠. 거의 20%가 증가했으니까는. 예?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도 이제 올리기 시작하죠. 2017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결과로 DSR, 부채 상환 부담이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의 12%까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이게 쭉 내려가 지난해 이게 가계부채가 줄어든 게 90.7%까지 내려왔어요. 그다음에 부채 상환 부담은 11%까지 내려와 있죠. 근데 여전히 근데 뭡니까요? 과거 그러니까 2020년 수준 부채 상환 부담은 과거 20년 수준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20년 때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자, 아까 지금 최근에 가계 소비가 2016년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다 했잖아요. 추락했다 했잖아요. 네? 그럼 2016년 수준하고 지금 비교해 보세요. 2016년에는 부채 상환 부담이 어땠었습니까요? 10도 안 됐다가 10%도 안 됐다가 그리고 가계부채도 한 80%였었어요. 지금보다도 가계부채는 10% 정도 여전히 낮았고 거기다가 금리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그러니까는 가계부채 부담이 상환 부담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2016년 9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예? 부채 상환 부담이 높아지니까 자연히 가계는 쓸 돈이 줄어들지요. 부채가 소비를 그러니까 억압한 겁니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억압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여전히 가계부채는 그때보다도 한 10% 높다 이거예요. GDP 대비로. 그 다음에 부채 상환 부담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1% 이상 높다 이겁니다. 예? 소득 대비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가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16년도 수준으로 가계 소비가 후퇴한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예? 큰 이유 중에.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팬데믹 이후에 고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가 한 80%가 넘어가면서부터 가계 소비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가계부채 증가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비를 진작시키는 요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흔히 자산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증가를 해가지고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을 줄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 소비를 억압하는 효과도 있는데 이 2016년 9월 이후부터는 가계부채가 가계 소비를 억압하는 분기점으로 돌아섰다 이겁니다. 한 80% 넘어서면서부터요. 80% 넘어서면서부터. 그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 자산행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계부채 올리게 되게 되면은 지금도 아직도 높은데 올리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이 더 그러니까 억압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계 소비가 억압받게 되고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는 가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럼 성장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더 빨리 그러니까 성장률이 잘못하면 성장률이 회복은커녕 오히려 그러니까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다 이거죠.
수출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간 지금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수잖아요. 상수. 근데 내수의 가장 중심적인 가계 소비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가계 부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자극하는 방식이 과거에 한 2016년도 상반기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어요. 왜 그러냐? 가계부채가 아직 80%가 안 됐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근데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계소비를 억압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가계부채를 더 올리는 쪽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 지금 그래서 빚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게 하고 건설 경기 살린다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는 대출 받아서 집 사게 하게 되면은 가계소비를 죽인다 이겁니다. 가계소비를 죽인다 이거예요. 네? 이게 자충수가 된다 이겁니다. 자, 건설 투자가요, 지금 9년 전으로 지금 추락했습니다. 예안위기 때는 7년 후에 회복됐는데 지금 9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2016년 이전으로.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거. 건설 투자하고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건설 생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어요. 네? 건설 생산액으로 보더라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요?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분형 모기지. 정부가 일부 그러니까 같이 투입하고 돈을 가계하고 나눠서 그러니까 집을 구입한 다음에 예? 집값이 오르게 되면 같이 나눠갖고 예? 손실도 같이 나누는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게 공적 자금에 그러니까 손실을 그러니까는 입히는 문제는 별개로 치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또 다른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인 거예요. 저는 그럼 이걸 하게 되면은 가계소비 붕괴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가계소비 붕괴는 더 가속화될 거다 이거예요. 자, 가계부채 증가 통해서 건설 부문 지원은 지금 건설업 취업자를 언론들이 계속해서 군부를 뗍니다. 취업자 비중이 쭉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어요. 취업자 비중이. 종합건설업 폐업 수준에서는 거의 연일 매일매일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건설 자본들이 언론 자본들, 방송 자본들을 많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보도를 계속 자극적인 보도를 합니다. 예? 자극적인 보도를 해요. 그래서 2011년도하고 많이 이제 우리가 2011년도에 이 건설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던 해잖아요. 2011년도요. 그때하고 제가 좀 비교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들, 소위 말해서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집합 건물들의 임의 경매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언론을 지금 도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지금 군불대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군불대기야. 건물 임의 경매. 이거 뭐 상가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총체적으로 임의 경매를 보더라도 수출 보더라도 거의 그러니까 뭐 동아일보 건에서 보니까는 이제 뭐 19,000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이게 올해 4월 달까지인가 이게 그겁니다 이게요. 예? 보게 되면요. 예? 뭐 이런 식의 보도들. 그러면서 뭐냐면 2010년대하고 근데 요즘 비교해서 중공업 미분양도 굉장히 급증했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1분기만 기준으로 해서 쭉 봤을 때 빠르게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냐면 2010년대 침체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아직도 그러니까는 아직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너무 많이 과잉 투자했던 것이 이게 지금 예? 인구 감소도 있고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미분양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군불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건설업 취업자가 작년 3월 대비 18만 5천 명이 줄어들었다. 이거 여러분들 최근에 막 이런 보도도 봤을 거예요. 예? 1분기 기준으로 보게 돼도 한 17만 3천 명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보도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2011년도가 가장 최악이었었거든요. 2010년대 이후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예? 그래서 2011년 그 당시에 건설 경기 침체하면서 저축은행 사태 이 터질 때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2011년과 딱 비교를 해봅시다. 2011년에 성장률이 3.7%였습니다. 작년에 2.0%고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0.246%이고요. 반올림에서 0.25%포인트고 그럼 다 보게 되면요. 가계가 쭉쭉 떨어지고 있죠. 1.5, 0.5, 0으로요. 가계의 성장 기여도가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건설 투자 봐보세요. 건설 투자가 다 마이너스죠. 비싸죠. 2011년이나 24년이나 25년 다 비싸죠. 예? 건설 기능이 침체됐었으니까는. 예? 침체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에는 그러니까 수출이 그나마 2011년까지 수출이 잘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 수출도 안 좋아. 예? 올해 1분기에는 수출도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수입도 마이너스고 수출도 마이너스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건설이 가장 마이너스 하락폭이 크다 이거예요. 그게 2011년과 비슷해. 그럼 여기서 뭘 구하겠느냐? 건설 경기 부양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분위기가 형성될 겁니다.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예? 건설 부분 이 경기 부양, 건설 부분에 지금 그래서 이게 침체를 해서 일자리도 없고 참 굉장히 그 노동자들 생각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봐보세요. 2011년 부동산 침체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2009년부터 14년 사이에 성장률이 3.4%였을 때 건설 투자가 0.03%포인트로 굉장히 낮아 있었죠. 2010년 전후로 해가지고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때는 2015년, 17년에요. 건설 투자가 빚내라 집사를 해가지고 1.2%포인트 팍 올라갑니다. 예? 성장률은 더 낮아졌는데 2009년, 14년보다 2015년, 17년이 더 낮아졌는데 건설 투자는 4배, 4배가 뭐예요? 0.03에서 1점이니까는 예? 40배 정도가 올라가잖아요. 건설 투자 기여도가요. 그 건설 투자 가지고 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거야.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는 가계부채가 80% 정도였어 이겁니다. 많이 이렇게 올라갔어도 80%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이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윤석열 정권에서 건설 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0.15%포인트로 2010년대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올해 1분기는 더 낮아졌고.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건설 투자, 건설 부양, 건설 경기 부양. 이 카드가 갖는 하나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설 경기 부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 이명박 때 4대강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토목 사업 이렇게 해서 돈 날리는 거나 아니면은 이 부동산 규제 풀어가지고 가게들로 부동산 투기하라고 막 부추겨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거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후자 같은 방식은 뭘로 연결된다? 지금 가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0%포인트로 올해 1분기에 멈췄는데 이걸 마이너스까지 끌어내릴 수가 있다 이건 얘기입니다. 부채가 올라가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가처분성이 줄어들고 그럼 내수가 이거 살아나겠냐고요. 건설 경기 부양 가지고 성장을 좀 일부 끌어올릴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다 까먹는다고요. 그리고 성장도 실패하고 내수는 더 곤두박질 시킵니다. 내수가 가능한 지금 이렇게 가라앉은 이유가 가계부채 부담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쭉 했잖아 앞에서요. 예? 그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집값 떠받치기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잘못하면요. 근데 이거를 엄청나게 아마 이 언론과 방송들에서 건설 경기 부양을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필수적인 하나의 저걸로 정책으로서 이게 분위기를 몰아갈 거예요. 예? 여기에 휘둘리면은 첫 단추 잘못 깨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내수를 더 그러니까 둔화시켜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성장률도 회복이 안 된다 이거죠. 성장률 지금 3%로 지금 높이겠다고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에서 그거 완전히 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도 안 되고 내수도 안 살아나고 그리고 집값만 올라가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서민들이 박수 치겠냐고요. 내수는 더 죽이고 가계소비와 내수는 더 죽이면서 성장률도 못 올리고 집값만 올라가고 일시적으로 예? 이게 그러다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 낀 첫 단추 함정에 빠질 거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이런 보도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14세 이하로 이렇게 되게 15세 이상을 OECD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가르는 기준을 보다 보니까는 이것도 좀 시대에 좀 뒤처진 것 같은데 하여간 15세 미만을 0에서 14세까지를 어린아이로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어린아이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 여기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저기 1960년대만 하더라도 41.3%로 가장 높았었는데 한국, 중국, 일본, 세계 평균하고 봤을 때 보게 되면은 가장 높았었는데 지금은 제일 낮은 세계 평균보다도 낮고 중국보다도 낮고 일본은 물론이고 다 낮은 나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그러니까 1960년부터 2023년까지 한 거의 63년 동안에 6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국은 30% 포인트 이상이 감소했고 중국은 24%포인트 정도, 일본은 18%포인트 정도, 세계 평균은 12%포인트가 줄어드는데 한국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소멸되는 나라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출산을 안 하니까. 출산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랬었어요? 결혼율이라 했었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소득 불평등.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거 비용. 세 번째는 자녀의 교육 비용. 이걸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하나의 결론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방식은 이 가계부채 증가시키는 방식은 내수를 회복시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경기를 부양시킬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요? 지금 내수가 이렇게 둔화된 이유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지금 그러니까 가계 가처분 소득이 죽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살리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걸 살리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아니 이그 뭡니까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단기적으로 초점 맞춰야 될 것은요 가계 소비와 가계 소득 강화. 그다음에 산업 체계 산업 경쟁력 강화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이제 방향을 바꾼 다음에 그럼 시간이 좀 걸려서 이건 제재를 잡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이 가계 소비와 가계 소득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산업으로 그다음에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돈을 뿌려도 돈을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도 우리 제가 화폐 유통 수를 보여주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돈이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 안 가잖아요. 안 가. 은행들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돈놀이 합니까요?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가니까 부동산 담보대출로 주로 또 돈이 가고 예? 돈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체질이 허약해지게 된 데는 경제를 바라보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 운용이라든가 특히 금융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과 민주주의가 균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설계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영국 사회가 처음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제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질서를 만들 때 시장이라는 영역과 민주주의가 균형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됐다 그랬잖아요.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시장과 민주주의가 균형적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융은 완전히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맡겨가지고 그러니까 은행들은 돈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돈을 엄청 벌고 있잖아요. 돈을 벌고 있고 근데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를 바닥으로 추락을 하고 앉아 있는데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 존재 이유가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주라고 은행을 설립할 때 은행의 설립 목적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 금융의 공공성. 그건 바로 뭐냐면요? 경제에 대해서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시장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그러니까는 경제라는 것도 사회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공금융 공적인 역할이 될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빈곤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철학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시장과 민주주의에서 이게 균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향후 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는 사회를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딴지가 들어올 겁니다. 계속 딴지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고 흔들려가지고 흔들리면은 예? 그러면 또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와 금융이라는 것을 시장에다가 예? 맡기게 되면요. 시장은 뭐라 했었어요? 돈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완전히 월가가 요구한 방향으로 예? 재구성하면서 공적인 역할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게 실물 경제로 안 가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돈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 약자층들한테는 돈이 안 가고 예? 주로 부동산으로 가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는 수술하지 않으면은 이걸 수술하려면은 예?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게 그 일관된 경제 철학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만이 체질이 우리 경제가 지금 체력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체력이 굉장히 약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비만 아주 그냥 약해진 게 아니라 막 비만해지고 예? 이 부분을 가려면은 경제 철학이 제대로 방향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경제 철학이 빈곤하게 되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됩니다. 첫 단추 잘못 끼게 되게 되면은 계속 억울해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지층도 이탈하게 되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서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까도 봤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급증하면서 가계의 소비가 빠르게 이렇게 후퇴를 하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경제와 금융을 그러니까는 금융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역할을 그러니까 제대로 수행하지 않게 한 저는 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첫 단추를 그러니까 잘 껴야 되는 첫 단추는 바로 뭐냐면은 이 가계부채를 그러니까는 이 자극하는 그러니까 건설 경기 부양은요 이건 독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처음 출발하면서 예를 들면요 지금 한 달 이후가 됐을 때 내수가 지금 갑자기 살아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일단 투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제가 평상시에 얘기했듯이 사회소득과 사회금융을 그러니까는 제도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거 못하면은 우리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다 이 국정운영은 잘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국정운영은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실력 이전에 철학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1분기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2분기 때 지금 이게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경제 심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이걸 심리를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마 융단 폭격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 플레이가 뭐를 해서 건설 경기 살려야 된다. 건설 경기 부양 이쪽으로요. 그걸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을 가지고 하느냐?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가 없어지고 건설 경기 죽어가지고 이런 얘기들 예? 해가지고 막 이제 몰아붙일 겁니다. 예? 야당일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그러니까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당이 되게 되면은 언론에서 그렇게 융단 폭격할 때 그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 잘못하면 늪으로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장률도 회복이 안 되어지면서 내수는 더 구렁텅이로 빠지고 자산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투기랑 이런 것들은 예? 이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민생 지원 소득을 지원해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뭐냐면 국민들한테 지금 경제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방향을 제시해 줘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그러니까는 이 방향을 필요한 개혁을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되죠. 청사진을요. 그렇죠?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집권하자마자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가 지금요. 경제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실상을 느끼고 있듯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계부채를 건드리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몰핀처럼 몰핀이잖아 이게 그러니까요. 몰핀이요. 부채라는 것은 미래소득을 땡겨 쓰는 건데 이게 이것도 소득을 땡겨 쓸 수 있죠. 미래소득을요. 근데 이게 건설적인 데다 쓰는 게 생산적인 데다 땡겨 쓰는 게 아니라 주로 투기적인 것을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는 땡겨 쓴다면은 그거는 그러니까는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재앙적인 결과. 그 속에서 많이 또 소외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제가 그래서 자살행위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쓴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수와 가계 소비가 너무 안 좋아요. 수출도 지금 근데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앞에서 쭉 보여드렸듯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짧은 호흡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짧은 호흡으로 급하게 가면요. 자, 뭐 제가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새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도 이걸 이해를 하시고 좀 설계와 그 지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한 겁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예를 들어서 바로 선거운동과 더불어서 이런 것을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구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